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교보문고 랜선 특강이 K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금했던 작가님들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K클래스 함께 해주실 분은 강방천의 관점의 주인공 강방천 작가님이십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펀드 매니저신데요. IMF 시절을 오히려 주식 투자하기 좋은 때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1억을 156억으로 만든 사나이. 또 39세의 젊은 나이에 에세플러스 투자자문의 CEO가 되어 이름도 없는 회사를 국민연금 최고 운용 수익률의 작은 거인으로 만든 사나이로 불리며 대한민국 증권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주식형 연금 펀드 부문 최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기 정말 힘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보문고 독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방천 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방천 회장님과의 대화를 보다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바로 에세플러스의 김치형 이사님이신데요. 아무래도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보다 깊이 있는 질문,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사님. 네. 부담이 되시죠? 인사할까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세플러스의 김치영 이사입니다. 앞에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오늘 독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옆에서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사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또 궁금했던 질문 같이 드리고요.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질문도 선별해서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왓스님께서 기대 가득 안고 특강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한창님께서 좋은 가르침 기대됩니다. 최정일님께서 반갑습니다. 퇴근을 미루고 들어도 네. 충분히 아쉽지 않네요. 그리고 테드팡님께서 관점 벌써 읽으셨나봐요. 잘 읽었습니다. 강연 잘 보고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회장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대화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요. 중간중간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재테크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보문고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강방천의 관점을 쓴 강방천입니다. 저는 현재 그 에세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데 가장 그 전략을 결정하는 CIO를 맡고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저는 그 영원한 펀드 매니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책을 쓴 강방천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 서점의 독자분들과 만나는 것도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세요? 처음이죠. 처음이고 사실 그때 2006년에 강방천과 함께 같이 투자 책을 썼지만 그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네. 사실 이번에 10몇 년이죠? 15년? 16년 만에 그 책을 썼는데 사실 그때와 지금은 좀 마음이 좀 달라요. 사실 제가 많은 그 혼신, 열정에 넣어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서로 사상을 교감하는 네. 그래서 더더욱 기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 다 궁금한 것 다 토해냈으면 하는 네. 시간입니다. 모든 거를 토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설렙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근황 토크부터 할까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서 작년에 누구든지 저는 늘 이제 투자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공포와 그 흥분
그렇죠? 보통 이제 공포, 저는 항상 그 시장은 공포 흥분을 먹고 산다. 네. 흥분할 때 냉정함을, 공포술 다가섬을 강조하거든요. 작년 제가 3월 19일 날 코로나 사건 때문에 뭐 1800, 1700, 1600 갈 때 제가 공포의 인내의 끈을 놓지 말아라. 좋은 기업과 함께하면 결국은 결과가 좋다는 얘기,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런 그 나의 그 뭐죠 그 바램, 네. 그러니까 공포를 이기는 투자의 위대함, 좋은 결과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저 또한 놀라운 시장이었다고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시장을 통해서 항상 늘 우리 한국 투자가들이 주식과 펀드를 통해서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꼭 올랐을 때, 네. 흥분할 때 다가서서 그 다음에 다시 손해보고 시장을 떠나는 모습이 거의 30년 동안 반복됐어요. 네. 작년 처음으로 우리 그 동학개미들이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이 달러를 사모으고 슈퍼마켓 가서 사재기를 할 때 주식은 팔고 할 때 그렇게 공포를 다가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칭할 만큼 저는 응원하는 그런 거 감회죠. 사실 제 평생도 살면서 2020년은 굉장히 크게 기억될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또 많은 네. 글들이 올라와요. 강방천 회장님이랑 라이브에 처음 참여합니다. 강방천 회장님의 관점에서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고독한 주식과 관점이라는 책 곱씹어 여러 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라고 또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방송 종료 후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앞선 방송, 앞부분에 놓치신 분들은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에 들어가실 타이밍이 알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네. 날카로울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읽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벌써 곱씹어 여러 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정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은 제가 독자의 관점이니까요.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첸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영어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작가님께 제일 먼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점이었어요. 아까 15년 만에 책을 다시 그렇죠. 쓰신 거잖아요. 네. 왜 갑자기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 관점이라는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글쎄 제가 이제 책을 쓰게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두 가지 걸림돌이랄까 하기 싫은 이유가 있었는데 뭐 그런 그 니만 관점 알면 되지 그걸 남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느냐 굳이 남한테? 남한테 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또 정반대. 네. 좀 알려주고 싶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면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라고 많이 네네네. 여쭤보기도 하고, 또 지금 주식 사야 될 때요? 라는 질문. 무슨 종목을 언제? 이게 사실 저를 만나서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일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네, 맞습니다.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그럴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결코. 주식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해봤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서로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5년, 10년을 보고서 이 기업을 얘기하는데 투자가들은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내 얘기를 듣지 않거든요. 아, 이 사람 얘기하니까 1개월, 일주일, 한 달, 1년 내에 아주 좋은 결과 있지 않겠어? 네. 라고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네. 저와 투자가 그 타임레이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또는 저는 기업의 주주로서 참여하는데 네. 투자가는 어쨌든 그 돈, 가격적 관점에서, 저는 가치적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고 투자가 좀 가격적 관점에서 접근하잖아요. 네. 저는 시기는 5년, 10년을 보고 있게 하는데 투자가는 1년, 뭐 다른 그렇지 않지만 1개월 하면서 거기서 괴리를 느껴요. 어떤 경우는 결국은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은 맞아요. 이제 가치적으로. 근데 시장의 가격은 항상 요동을 치거든요. 네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기업을 추천했는데 여러 번 있었죠. 기업을 추천했는데 거의 1년 동안 40%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한 10배 뜬 경우가 몇 번 돼요. 네네. 그러면 1년 동안 40% 떨어질 때까지 참는 투자자.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 전에 다 손으로 팔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를 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 네. 관점이 없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쓰면은 네네. 정말 그런 얘기, 복잡계를 헤쳐나가는 어떤 그 열쇠, 네네네. 그것을 오히려 책에 책에서.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려고 했고, 우리 그 라이언, 우리 회사에서 라이언이 일산 첸과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네. 라이언이 왜 썼어요라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중 하나가, 작년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네. 시장이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네. 거의 뭐 500만, 600만, 700만 숫자는 잘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용기 대가로서 많은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혹시 그 용기가 만들어낸 좋은 결과를 이 굉장히 주식은 복잡거든요. 어려워요, 사실은. 혹시 너무 과신한 나머지, 능력으로 오인한 나머지, 네. 결국은 끝에 안 좋은 결과를 얻으면 서로 힘들잖아요. 저도 네. 힘들고. 그래서 작년에 이왕자 아주 쌀 때, 공포스러울 때 다가섰던 결과, 또는 용기의 결과가 네. 오랫동안 좋아서 정말 주식이란 좋은 어떤 그 인스트루먼트, 저는 주식을 지혜로운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걸 통해서 함께 부자 되는 맛을 이제 봤으면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생략된 결과, 생략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좋은 결과보다는 풍성한, 충실한 과정 속에서 나온 나쁜 결과가 오히려 좋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과정 속에서 나온 좋은 결과가 로또예요. 로또는 생략된 결과는 좋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항상 늘 불행을 잉태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혹시 생략된 과정, 그 용기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오는 좋은 결과가 수십 년 동안 이 투자의 세계, 복잡한 투자의 세상에서 혹시 그게 관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됐고, 그래서 그런 열쇠를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작년에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그 성공한 투자자로 남게 하기 위한 응원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관점으로 이 책 제목을 지으신 이유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네. 답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표현해 주셨어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관련된 얘기 안에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책 제목 놓고도 예. 굉장히 한 시간 동안 얘기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제목도 네. 그 제목이 요즘 주식시장이 책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제목이 숫자 쓰면 다들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네. 제목에. 예. 근데 저는 그게 그 가격을 보느냐, 가치를 보느냐, 결과를 보느냐, 과정을 보느냐, 또는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겉만 보느냐, 속을 보느냐, 이 속에 저는 그 속을 봐야 되고, 가치를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목조차도 조금 길게 보는 눈, 깊게 보는 것, 가치지향적인 것, 그것을 담아내는 단어로서 숫자보다 관점을 택했죠. 사실은 제목만 보면 주식책인지 모르는, 그리고 또 사실 내용을 보면 또 주식책이 아닌 또 그런 책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 관점이란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만남이고, 두 번째가 해석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남은 우리 그 작가님의 일생을 좀 이렇게 다뤄준 얘기로 돼 있고, 해석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식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람은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희망 같은 게 담겨 있는데요. 일단 만남 얘기부터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주식과의 만남, 그러니까 기업과의 만남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상적으로 만났던 주식에 대한 얘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국이동통신하고 삼성전자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우리 매니저들은 항상 저한테, 저 자신한테도 타이틀을 먹고 살지 말고 능력을 먹고 살아라. 과거보다는 미래를 먹고 살아라. 그래서 매니저 되는 순간 타이틀, 전무, 사장, 회장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수익률조차도 잊어버려라. 미래를 위해 정진하라.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을 쓸 때 내 과거 얘기를 쓴다는 게 좀 저한테는 좀 그동안 했던
말과 좀 달라서 걱정도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항상 늘 상상을 좋아하고 미래의 통찰을 좋아하고 좀 그 양보다는 질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왜 내가 이걸 좋아하지? 라고 보니까 과거의 질서가 있더라고요. 질서 속에 이제 세 가지가 만남이고 그래서 어떤 만남 네. 그 내가 좋아하는 통찰과 미래 네네. 그런 것을 하는 만남 네 가지가 네. 그 동업자 주식이 이제 세 회사죠. 네.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얘기하는 게 또 우리 책을 보시는 독자한테도 이제 저의 현재를 설명하는데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정이니까요. 그 과정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세상도 그렇잖아요. 점이무와 선이 되고 네. 선이무와 면이 되고 면이무와 입체가 되거든요. 갑자기 선이 안 떨어져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미래 더 나은 가치를 찾기 위해서 과거를 이르란 소리지. 네.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하면 써야죠. 이제 그런 점에서 과거의 선생이 그 저희 상상력을 자극했던 라디오. 네네. 저는 라디오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들었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KBS는 정시, MBC는 4시 50분, CBS는 30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KBS 끝나면 CBS로, CBS 끝나면 MBC 돌리면은 매일 듣는 거였죠. 네. 그래서 거의 9년 동안 시골 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9년 동안 그 서울도 못 가잖아요. 목포도 못 나가니까. 네. 나들을 통해 상상력을 좀 연습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때는 그냥 좋아서 했을 뿐이죠. 네. 그리고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잖아요. 뉴스 네. 기본 원칙이. 네. 그래서 어디서라는 궁금증이 작동하죠. 그때는 월남, 뭐 그 중동전 하면 그 뭐죠 수에즈구나 요즘 시에라 예, 사막 뭐 예. 그 시라이 사막 같은 그런 얘기를 찾아보면서 지도를 좋아했고 네. 지도 보니까 똑같은 이 포인트 지점도 굉장히 넓게 지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현미경적으로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과 망원경적 원자한식을 부딪혀라 라는 그 어떤 그 정리도 지도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생이 이제 지도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운용사를 네네. 만들고 저희 운용사가 좀 특별해요. 네. 좀 다른 운용사 가지 않는 길. 사실 한국의 S++ 자산운용을 제가 만들어 저는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펀드도 네.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상품 우리가 이거 먹는 설탕이라든지 핸드폰이든지 뭐든 간에 상품은 제조사가 있고 그 상품을 띄어다 파는 판매사가 있죠. 네. 그렇죠. 그 홈쇼핑도 마트도 있고. 마트도 있고 네. 아마존도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런 그 유통 과정을 걸치게 전통적인 간접 판매 방식의 유통이에요. 네. 펀드도 우리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고 이 펀드를 은행 증권사 갖다가 소비자한테 가는 간접 판매를 해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방식이 쉬운 방식일지는 몰라도 혹시 나쁜 방식이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서 근데 저 또한 이 오비스 회장님 책에서 이제 오비스 회장 네네. 돌아가셨어요. 네. 오비스 회장님을 만났지 않았다면 그 펀드 유통 과정에 그 판매사 은행 증권사를 통해서 제 펀드를 팔고 소비자가 우리 펀드를 사는 구조에 익숙이기 때문에 근데 그 회장님을 만나면서 어떤 운용사가 좋은 운용사인지 괜찮은 운용사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네네. 그분 안 맞다면 사실 S++ 자산운용은 펀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100개, 200개, 300개 그리고 공포스러울 때 같이 떠나고 흥분할 때 같이 인기 있는 거 내는 그런 구조 속에 익숙했을 텐데 이분과 만나면서 운용사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 어려운 길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게 뭔가에 대한 그 컨택을 했던 것 네네. 같아요. 한 4년, 3년 동안. 그래서 그분을 저는 저희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는 만나진 않았죠. 하지만은 야 이분을 통해서 저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두 번째로는 저뿐만 아니고 저는 가치적으로 MDN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그런 새로운 생산 요소를 이분을 통해서 저는 찾아냈고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 끼 3부의 바람편에서 네. 끼가 춤추는 세상이 네. 있거든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끼가 있는데
그 끼를 춤추게 하는 열쇠를 스티브 잡스가 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분을 저희 선생님이자 현대인의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네 분의 선생님이고. 앞서 이제 그 앨런 그레이 회장 잠깐 오비스 그렇죠. 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을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책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만남 중에 그 앨런 그레이 오비스라는 자산운용사의 회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회사를 합병 또는 합작 회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700억이라는 많은 돈을 제안을 했는데도 거절하시고 독립계 운용사로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당시에 앨런 그레이 회장이 그렇게 큰 제안을 했는데도 포기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 그때가 2006년이었어요. 2006년이면 한국 운용사에 대한 운용사가 허가 사업이거든요. 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 허가의 조건이 국내 운용사, 국내인들이 외국인이 만든 운용사는 허가를 안 해주는 정책이 네네. 있었어요. 합작회사, 외국 회사랑 합작해야지 운용사 허가를 내주는 그때 당시 이제 그 규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조그만 자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앨런 그레인 회장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 철학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래서 뭐 30 몇 살이었나 그때 뭐 어쨌든 하고 그분이 우리 조그만 자문사를 그만하고 팔고 네. 판 돈 50억 되고 거기서 50억 돼서 100억짜리 운용 그 기준이 100억이니까 네네. 그렇죠. 요건은.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꿈이 있었고 운용사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로는 외국이니까 운용사를 못하고 또 그분이 저의 철학과 맞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한데 매각 금액이 700억 아무래도 운용 자산이 700억이었는데 돈을 700억 준다니까 뭐 엄청난 사실 그럴 수 없는 회사였는데 네. 저는 당당히 이제 요구했죠. 우리 사회의 가치, 미래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뭐 했는데 그 한 2년 동안, 1년 동안 얘기하면서 이제 그 최종 계약서 7조의 강방춘 회장 역할 이제 합작 운용사가 생기게 되면 네. 강방춘 회장은 영원히 있어야 되고 네. 떠나면 지분을 다시 팔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영원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견고할까? 네. 사실 700을 받고 650억 챙기고 50억 되고 네. 하다가 그만두고 50억 팔면 사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만들면 성공해야 되는데 합작 운용사가 네. 만들면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기초 질서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이란 게 열정을 바쳐야 되고 그렇죠. 열정이 있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즐겁지 않은 게 어떻게 열정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자유가 굉장히 많이 써 있더라고요. 네, 책에. 제 성격이 자유스러운 네.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계약서 7조를 보니까 거짓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회사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유가 없었을 것 같아. 네. 합작하면 감시받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50대 50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썼죠. 사실 너무너무 좋은 인연이었는데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가 이 회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회사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네. 열정 있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의 성격상 자유가 속박된 즐거움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 같다. 근데 과거 1년, 2년 동안의 이 논쟁, 토론, 소통을 하면서 혹시 저희 자유가 속박되는 느낌을 받은 것들 등등 하면서 제가 그 제안을 네. 마지막에 이제 그만두고 현재 이 길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계속 인연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그게 너무 그 페이지를 읽는데 되게 영화를 읽는 것 같다. 시나리오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독자분들도 한번 책을 구매하셔서 그걸 읽어보시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잠깐 네. 실시간 채팅창 그럴까요? 한번 읽고 가볼게요.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은 관점의 싸움이다.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진짜 이게 주식이 아닌 뭔가 또 다른 삶의 의미가. 자세에 대한 부분도 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론으로는 아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제목에 우리 작가님의 신념이 들어있네요. 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은실님께서 책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만 읽고 싶을 정도로 흐흐 라고 웃음을 또 주셨습니다. 네, 또 책 보자마자 구매해서 읽기 전에 프리뷰로 작가님 말씀 듣고 더 깊이 있게 읽으려고 합니다. 기대 만발 이렇게 또 채팅에 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책의 관점이란 책의 2부가 이 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분들도 앞서도 뭐 댓글에 나왔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사야 되는지, 그러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2부 해석에 보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주식을 바라볼 때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이 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주가를 보면 되지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독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하기 전에 이제 오비스 네, 때문에 예. 이게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생전 처음 그 인연 때문에 네. 그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섬, 네. 그 마의 삼각주 거기를 예. 2번 갔다 왔네요. 네. 참 근데 느꼈던 게 그때 뭐 마지막 볼 때가 70대 후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왔다고 이제 뭐 합작은 안 했고 네. 제가 따로 운영할 때 제가 왔다고 그 3시간 동안 그 뭐죠 햄버거 시켜서 저희 얘기를 경청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한국 운용사 또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 거였어요. 방금 이제 말씀하니까 사실 저희 책을 보기에는 이제 측정 도구, 왜냐하면 저는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 가격을 만드는 형성 카페, 그러니까 네. 인풋 자료, 원재료죠. 원재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연예인, 뭐 뉴스가 맞습니다.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가격은 뭐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잡계에서 진짜 쏠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관점이 중요하고 관점을 만드는 과정에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마다에. 네. 그 중에 이제 3가지 측정 도구가 나오네요. 첫째가 이제 시가총액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주식을 저는 처음부터 딱 보면 저분이 시가총액으로 접근하느냐, 개별 주가로 접근하에 따라서 반절이 성공은 정해졌다. 성공은 정해졌다. 네, 예, 예. 절대 주가로 보고 주식을 한 사람은 거의 실패고 끝이. 네. 시가총액으로 제가 오늘 주식 샀어요? 라고 하면서 그 주식 시가총액 얼마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주주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주 관점에서. 네, 네. 주주는 기업이 주인이 되는 증서거든요. 네. 최소한 기업이 되는 증서로서 접근하면 그 회사의 총 가치는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저 회사 주식을 100% 사면 기업이 주인이 되죠. 그렇죠.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살 때 들어가는 총액이 바로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절대주가 우리가 얼마 뭐 2만 원, 3만 원, 500만 원 그 절대주가는 결코 그런 관점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렸다 올랐다 하는 가격의 문제일 뿐이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혹시 네. 주식을 하신다면 또 자녀분들이 주식을 한다면 무조건 시가총액으로 물어봐라. 그 회사 시가총액 얼마야? 그런 속에서 하면 반절 이상은 성공한다. 가격적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저는 몇십 년 전부터 제가 1989년부터 시가총액을 써먹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무도 그때는 요즘은 그나마 시가총액을 많이 아시는데 그때는 절대주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시가총액을 거의 몰랐고 그만큼 어떤 자기만의 측정 도구를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주식시장에 이제 존재하는 한 주식을 하는 한 당당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네네. 질서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져가야 할 나침반 하나가 바로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얼마죠 지금? 지금
8만 얼마 정도 아, 그렇죠. 8만 원 맞네요. 그때가 몇 그램으로 240만 원, 50만 원, 지금 300만 원. 네. 근데 시가총액 접근하면 쉬운데 가격으로 접근하면 왜 갑자기 싸졌지? 예, 그래서 무조건 시가총액을 봐라. 첫째. 예.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예 들어주셨으니까 100만 원 하던 게 주식 분할해버리면 금방 또 주가가 뭐 5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기업의 가치를 보려면 시가총액을 봐라. 시가총액만 봐도 절반 이상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비결을 분명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시가총액을 접근하면 거의 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중시하시지 않습니까? 기업을 볼 때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자, 일단 주가는 절대 주가보다는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네. 시가는 가격이잖아요. 예. 네. 가격 지표 중에 절대 주가냐 시가총액이냐 이 가격이에요. 어쨌든 가격인데 가격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어떤 기업은 밉다고 500원짜리 만들어주고 네. 어떤 기업은 이쁘다고 뭐 1000만 원짜리 만들지 않아요. 네. 예. 이 시가총액 가격은 뭐가 만들어줄까? 음. 뭐가? 저는 가치가 만든다고 믿어요. 같이. 가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쓰는 말 있죠. 가격. 우리가 그렇게 진정 알고 싶은 시가총액 또는 절대주가 이 가격은 가치가 만든다는 거죠. 네. 그 믿음이 존재해야 돼요. 음. 이 가치는 이익이 만들고 이익은 매출로부터 나오고 네. 매출은 여러분이 소비자 지갑에 소비로부터 나온다는 게 저희 신념이에요. 네네. 그래서 항상 늘상 가격은 가치가 만들고 가격은 이익으로부터 나오고 이익은 매출로부터 매출은 소비 소비는 여러분이 지갑이 열리면 시작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싶은 이 가격은 여기 여러분이 지갑을 보면 벌써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가총액 그럼 이 시가총액을 비싸게 만들고 싸게 만드는 이 가격은 뭐가 만들까? 가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가치가 결국은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익으로 보는데 네. 이익 좋아요. 근데 이익이 양의 개념이라면 그 이익이 양이라는 이익적 관점에 혼을 부르는 거죠. 혼. 아, 이 이익은 좋은 이익이야? 나쁜 이익이야? 네네. 자, 좋은 이익, 좋은 혼을 갖고 있는 이익의 분석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얘기를 두 번째 이제 측정 도구로 네네. 하죠. 네. 어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이익이 지금 1000억 나요. 이익이 1000억 나요. 이익은 가치죠. 이익은 가치예요. 네네. 이 가치가 이 시가총액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분명은 맞아요. 맞는데 이 1000억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총액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어떤 것은 이익 1000억인데 이건 2조 시가총액이 어떤 것은 5천억이에요. 네. 그러면 대가들 왜 1000억인데 이것은 20배 PR 20을 부여받고 이거는 PR 5를 부여받지라는 질문 속에 그것은 바로 이게 질. 그러니까 같은 1000억이어도 A란 이익 1000억이 질이 좋구나. 네네. 그 질이 좋은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어떤 이익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책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익, 예. 예측 가능한 이익, 네네. 덜 변동적인 이익,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확장 가능한 이익. 그래서 A란 이익이 같은 1000억이지만은 A란 이익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A란 회사 이익이 네. 좀 더 비변동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막 네. 적자 네, 네. 그렇죠?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뭐 4, 5년에는 예측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플랫폼 기업은 사실 이익이 한 번 나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확장 가능성. 이게 있다면 B라는 회사가 양으로 똑같지만 질로서는 다르잖아요. 네. 그럼 투자가는 어떻게 돼요? 투자를. 가격을 높게 보여. 시가총액을 높게 부여받을 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이게 퀄리티 네. 또는 KPR로 얘기를 하는 게 그거고 아마도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그 시가총액이 그 나치판이라면 네. 두 번째 시가총액이 GPS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G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두 개 다 있으면 더 좋죠. 진보한. 네. 아니 제가 질문을 네네.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답변을 그냥 술술술술 다 해주셔가지고 연계돼가지고 지금 거의 저희가 책 한 권을 읽는 느낌이 예, 예. 드는 것 네. 같아요. 흐름대로 예.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시가총액을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로는 가치를 그쵸.
봐야 되고 그렇죠. 또 이익의 질을 체크를 그렇죠. 해야 네,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림주님께서 시가총액이 낮아도 회사 가치를 보고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방금 전에 이익의 질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시가총액 가격의 문제라면 이 가격은 회사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회사 가치가 좋은데 시가총액이 낮으면 더 사야죠. 회사 가치가 이렇게 적은데 시가총액이 크면 팔아야죠. 쌀 때 사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가보다는 시가총액을 봐야 되고 네. 시가총액을 만드는 기준은 네. 네. 바로 기업의 가치, 가치. 회사 가치. 음. 그래서 회사 가치가 좋으면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는데 네. 보니까 시가총액이 싸요. 네. 그럼 사야죠. 근데 회사 가치가 별로 아닌 것 같아. 특히 비즈니스 모델도 아주 엉뚱해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을 봐서 이게 비싸면 사지 말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 거. 그렇죠. 팔아야 되지 안 사든지. 네. 예.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저라면 700억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러셨나요?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유. 아까 자유를 네. 찾아서 자유. 네. 하셨다라고. 근데 그죠. 저희가 그 오비스 회장님 때문에 얻으신 거는 이 회사를 이렇게 관점에 맞춰서 끝까지 유지해라.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부분이셨죠. 스승으로 이제 모시고 네. 연도 계속 그 딜이 깨졌어도 뭐 이렇게 연을 갖고 있는 것도 네. 아드님이시면 이제 런던에서 네. 이제 운용 총괄을 하시고 계시니까. 예. 그 이제 시가총액 했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질문도 나왔지만 저희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주식 투자에는 최고의 그렇죠.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네. 여기 보면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 KPER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 나오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독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PER은 들어봤는데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KPER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을 그래서 이제 해주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PER은 시장에서 네. 우리 마켓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거고 KPR은 강 KPR 또는 정 PR, 전부 다 JPR. 누구나 JPR 네.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건 시장에서 만드는 거고 어떤 투자자가 만드는 거고 KPR은 현재의 PR이고 미래의 PR이고 네네. 객관의 PR, 객관적인 거고 이건 주관적인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객관적인 PR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삼성전자 PR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PR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재보다는 미래, 네. 객관보다는 주관. 다만 주관은 틀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뭐라 했죠? 이익의 질 네 가지. 지속 가능하면, 네. 좀 더 예측 가능하면, 네. 좀 더 비변동적이면, 네. 좀 더 이익이 확장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PR, 즉 주관적인 PR, 미래 PR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 자, A란 기업이 이제 이익이 1,000억이라고 했죠. 그 분석해보면 이 이익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이익도 한 10년 후에는 1조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비변동 쪽이고, 네. 예측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현재 PR이, 시장에서 부여하는 PR이 10을 부여하고 있어요. 10. 근데 본인은 30을 주고 싶어. 네. 그럼 벌써 그게 맞다면은 3배만큼 자기는 이익을 이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오를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KPR은 그 본인이 부여하는 통찰의 PR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익의 질 네 가지.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그 기업의 그 제품과 서비스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얼추 알 수 있어요. 저도 완벽히 몰라요. 이 회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이런 거라면 이익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네네. 사실 호텔업은 방 개수 딱 보면 얼마 못 벌잖아요. 네. 그렇죠? 확장 가능한 게 좀 적은 거죠. 그렇죠. 이거 벌면 많이 벌 것 같다. 그리고 벌어도 비용이 어느 순간 비용이 안 들 것 같다. 네. 하면 이익이 엄청 들죠. 예.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자기가 만든 PR, KPR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되는 거죠. 사실 PER이라는 거는 공식이 있어서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만의 관점,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지속성, 이익의 그렇죠. 예측성, 그다음에 비변동성, 예. 확장성을 고려해서 자기만의 PER을 부여해라. 이게 바로 KPER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 이 책을 썼던 게 관점인데 이건 네네. 앞에 그 강방철 관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30년 동안
의심했던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니고 진보를 위한 의심. 모든 사실을 의심하면서 남들과 다른 해석 속에서 얇은 프레임 가설을 만들고 네네. 그 가설을 정반합적 충돌을 시켜요. 충돌, 가치와 가격적 충돌, 현미경과 망원경의 충돌, 수직과 수평의 충돌, 온갖 충돌을 시켜서 이제 관점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자마자 모든 문장을 의심해라. 이 독자분들은 네네. 네. 의심하지 않으면 녹음기에 불과해요. 전혀 이 책값 비싸요. 의심하지 않아요. 읽으면 역시 되게 솔직하시고 네. 유쾌하시고. 비싸고 오히려 좀 비싸 다른 책보다 비싼데 콧소리까지 나왔어요. 지금. 읽으면 읽기만 하면 더 비싸요. 예. 근데 읽고 의심하고 해석해서 하면 저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 30년 동안 의심과 해석 속에서 관점이 태어났듯이 네. 이 책을 읽지 말고 해석하고 내 말을 의심해라. 제 말을. 네네네. 각 작가의 말을 의심해라. 그 속에서 자기 길을 만든다면 즉 KPR은 지금 4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지속성, 확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 비변동이면 PR 높아도 돼. 네.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야 이거 틀렸어. 의심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나는 이걸 넣을래. 라고 하면 그게 관점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관점.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답이 아니다. 네. 관점을 만들어 열어주는 책이다. 라는 얘기죠. 사실 회사에 비법을 여기다 다 넣어 놓으셔가지고 회사 사람들은 약간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적인 질문을 들어가셨어요. 사실 회사의 불안감을. 우리 그 매니저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아침마다 회의할 때마다 네. 이제 고맙게도 문답 묻고 답하고 옛날에 그 책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쑥스럽게 네. 공자 맹자 그런 네네. 사상경도 네. 이제 원본을 가지고 후세 제자들이 네. 문답을 통해서 주석을 달고하면서 이제 거대한 그 학습지가 됐잖아요. 네. 이제 우리의 책이 됐는데 저는 이제 우리 매니저들 또는 저 에스플러스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답이 아니다. 네. 의심과 문답을 통해서 찾고 있어요. 네. 또 다른 막 가설을 충돌시키고 그래서 이 책이 다 없어지도록 알아서 없어질 알아서 때까지. 없어지고 새로운 관점 네. 이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학습하고 있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김치영 이사님께서도 의심을 하고 이러고 계신가요? 관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절대 강요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회사에서 읽으면서 관점의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 내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전 첸이라고 부르고 저한테 라이언이라고 부르신다고 했는데 좀 수평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분명히 이게 바이블처럼 저희한테 내려온 책이긴 하지만 그동안 저희 회사가 쌓아놓은 어떤 정수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심을 계속 충돌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의문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저희 회사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는 것도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유튜브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주셨어요. 사실 많은 내년 어떤 업종이 좋아? 라는 얘기 그리고 가격적 얘기를 대수도 없애죠.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잘 몰라요. 언제 뜰지도 모르고 어떤 업종이 좋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류의 기업이 좋을 거라. 그게 오래갈 얘기라서 네. 이제 그런 얘기로 많이 이제 썼죠. 그래서 저는 제 책이 아니더라도 외국 사람이 먼저 보기 전에 네. 해외 투자가 이 책을 먼저 보기 전에 네. 우리 국내 투자자가 네. 또는 주식 투자가 이전에 모든 삶은 관점 같아요. 네. 또 국내 투자자보다는 우리 회사 직원이 또 우리 회사 직원보다는 우리 애기들이 네. 먼저 보기를 바라는 속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더라고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만 뭡니까 우리 애기들이 네. 의심해야지. 네. 네. 그래서 의심한 자의 몫이다. 그것도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니고 진보를 위한 진보를 의심. 위한 의심. 그 게임 같아 세상이 진화하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요. 예. 제이지비님께서 그런데 이 책을 의심 없이 사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책 읽고 입사하면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니 근데 읽고서는 안 되고 네.
이 책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또 의심을 다른 아, 그럼요. 의심과 충돌해서 나오는 새로운 그럼요. 얘기가 왜냐면- 나와야 네, 어렵습니다. 입술 끝까지 네, 알려주셨습니다. 오혜진님께서 그냥 책만 읽고 끝내지 않고 항상 늘 의심하고 저만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이어서 네. 이사님 또 날카로운 질문. 이 안에 가장 재밌는 부분이 나는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라는 11가지의 기업들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저희가 사실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쿠팡이 상장하면서 굉장히 높은 밸류를 미국에서 100조라는 밸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게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에 이제 쿠팡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왜 쿠팡의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시는지. 사실 또 의심을 통해서 이 11개를 네. 15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의심을 통해서 11개를 7개로 축소할 수 있고 네네. 그렇게 하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열린 사고로 이 책을 봐야지 11개를 그나마 11개 기업은 저희 상식, 에스프레소 상식에 입각해서 그런 기업이 주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어떤 산업, 요즘 반도체가 좋다, 배터리가 좋다 그런 얘기는 오래갈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11개를 곱씹어 보면서 네네. 그걸 자기가 살려는 기업과 이렇게 부딪혀보면 실패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 속에서 가장 한 게 이제 쿠팡 얘기했지만 눈만 뜨면 우리 그 문 앞에 쿠팡 있잖아요. 네. 네네. 문 앞에. 네. 근데 가장 억울했던 게 2, 3년 전부터 저는 적자 난다 했을 경우 적자 수년 동안 적자 났으니까 그렇죠. 2, 3년 전부터 우리 애기들한테 야 눈앞에 보이는 쿠팡의 주주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쿠팡 주식이 있어요. 전부 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다. 가장 억울했죠. 네. 사실 그게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게 이 카카오톡이고 그죠. 그렇죠? 눈 뜨면 또 하나는 집 앞에 있는 그 쿠팡을 보면서 네. 내 삶을 지탱하는 것 음. 로봇터 같이 시작된다라는 게 그 주제 중에 하나죠. 그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고객이 떠날 수 없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주주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쵸.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애플 생태계 얘기가 나오죠. 네네. 결코 떠날 수 없잖아요. 네. 저 이거 못 떠나요. 네. 더군다나 자동차까지 한다면 더 못 떠나겠죠. 그래서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 주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 그 한전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한전, 한국 네네네. 네. 못 떠나잖아요. 네. 전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심하라는 의미는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은 한전도 될 수 있어요. 한국전력에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쓰는 의미는 고객이 떠나지 못하면 작동 원리, 세 가지 작동 원리가 있어요. 네. 주주가 할 수 있는 작동. 첫째,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가격. 고객이 못 떠나니까 가격 올려도 고객이 못 떠나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그죠. 올려. 가격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한국전력 가격이 못 올리잖아요. 네. 정부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꼭지마다 의심을 하라는 의미는 고객이 떠날 수 없으니까 한국전력이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저희 포인트가 다른 거죠. 고객이 떠날 수 없으면 첫째 그 의미는 가격을 올려도 떠날 수 없으니까 이게 날 공간이 크잖아요. 네네. 두 번째 고객이 떠날 수 없으면 막 포트폴리오 이것 넣다가 비즈니스를 이것 넣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못 떠나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외국 고객도 네. 잡을 수 수출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역적 확장 가능성. 근데 그런 점에서 한국전력은 가격도 정부의 통제 떠날 수 없지만은 네네. 제가 전기 끄지 못하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제 전기차 네. 수소 에너지를 담고 있는 전기차든지 네네. 아니면 배터리로 있는 그 전기차가 발전소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네. 언젠가는 이 자동차가 미래의 한국전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네네. 모든 차가 전기를 담고 다니니까. 네. 어쨌든 제가 의심의 찾고 위단계 외단계 제시해줬어요. 근데 고객이 떠날 수 없어 한전은. 근데 저희 의도는 고객이 떠날 수 없으니까 이 가격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을 넣어놓고 팔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업의 주주가 되라. 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안 된다면은 네네. 일본 한국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또 고객이 있으면 고객이 계속 느는 기업. 네네. 그렇죠? 이제 고객이 누적적으로 느는 기업.
자, 자동차 회사가 현대모비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현대차가 누적적 수요를 쌓는 천만 기업들도 대를 있죠. 팔았어요, 금년에. 네. 내년에는 경기 불황 때문에 800만 대 팔았어요. 그럼 네. 현대차는 200만 대가 감소했잖아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가 만든 1000만 대, 그리고 금년에 판매된 800만 대, 새롭게 네, 판매. 네, 네. 그 합산 1800만 대의 그 부품을 팔잖아요. 네. 네. 누적적 매출. 음. 하여튼 건 더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적 매출은 타이어 회사도 누적적 매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타이어 회사나 사지 말고 현대모비스를 왜 하느냐? 그래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타이어 회사는 을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 속에서 이 꼭지를 읽어보면 좀 더 이제 뭐죠? 훨씬 네. 좋은 투자 결과가 있겠죠. 11개를 하나하나 떼놓고만 보지 말고 이 11개를 다 결합해서 왜 이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아까 결합도 하고 그 꼭지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작동되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누적적 매출이 문제는 뭐죠? 그 원칙 네. 선행적 기업과 후행적 기업의 그 갑을 관계가 없다면 네. 조건. 그리고 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회사는 그 가격 전가 현상이라든가 가격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 속에서 작동이 되는 네. 건데 이제 그런 의심을 해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뉴키즈 나오셔가지고 시계가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명품 기업들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소비 끝단을 네, 정하거든요. 소비 끝단.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관심들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 저 얘기가 정말 아주 조그만 얘기지만은 네. 야 진짜 재밌다. 네. 제가 IMF 때 돈을 갑작스럽게 운 좋게 네. 많이 벌었거든요. 네. 벌자마자 그 벤츠를 샀죠. C200. 네. 네. 상세하게 모델까지 모델명까지 네. 알려주셨어요. 사실 그게 저 첫 인생에 아주 좋은 차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고로 팔았다가 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다시 어디서 수소문해서 사셨어요? 사다 놨어요. 그 처음 사던 처음에 차를요? 팔았던 차를 다시. 어쩌더라고.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벤츠를 사고 몇 개월 지나서 1990년 정도, 네네. 2000년이나 1998년에 제가 돈을 벌었으니까 1999년 정도, 2000년 정도에 신문에 보니까 그 국내에 아우디하고 렉서스가 엄청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벤츠 팔았던 우리 그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했죠. 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렉서스하고 아우디가 많이 팔린다는데 그 어떻게 해요? 걱정되네요. 라고 하니까 네. 그 영업사원이 하는 네. 말씀이 그 회사들은 저희들 마케팅 해주고 있대. 조만간 그 차를 샀던 사람은 몇 년 후에 자기 차 사러 온다는 거예요. 벤츠를. 네네. 와, 이런 사업 얼마나 좋을까? 다른 경쟁자들이 네. 자기 회사를 마케팅 해주고 있다는 그 자부심? 네네. 그 소비의 끝단? 네. 위에 있는, 우리 회사도 만들면 저럼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그 2008년에 우리 펀드가 3개 등장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글로벌 펀드, 네네. 글로벌 리치 투게더. 우리는 이제 펀드 이름이 리치 투게더예요. 네. 함께 부자 됩시다. 네.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리치 함께 부자 돼요. 네. 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데 글로벌 리치 투게더 펀드의 컨셉이 그런 거였어요. 고부가 소비재. 이거는 왜냐면 밑에 애들이 뭐 샤넬 살려고 날리잖아요. 네. 네네. 막 밑에 팬디 뭐 그런 거 사다가 결국 그걸로 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 오늘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비 끝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회사라는 소비의 의미는 끝단아. 1990년에 그 벤츠 일화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이제 뭐죠? 그 착상? 네네. 이거 이제 2008년 우리 글로벌 펀드 만들 때 이런 펀드 이런 럭셔리를 많이 넣거든요. 네. 이제 넣었던 것은 중국 친구들의 그 과시 소비를 제가 주목했어요. 네네. 그래서 했던 거 소비 끝단. 예. 이게 이제 책에서 보면은 작가님께서 보석 상자 안에 있는 보석들을 내가 꺼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이 이 보석을 같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용한 리치 정보, 투게더. 네, 네. 리치 투게더 정말. 네. 그리고 저희 한번 또 댓글을 읽고 갈게요. 네네.
커피 칸타타님께서 아이 대학 자금으로 5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추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그 주식시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주식과 펀드가 이렇게 지혜로운 수단일까. 저는 저한테는 1989년 30년 전에도 지혜로웠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하고 늘 꿈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에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랍고 행복해요. 우리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6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이걸 의심하고 하지 말아라. 네네. 첫째, 자본주의 시스템이 승자의 시스템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네. 저는 여전히 앞으로 자본주의가 승자의 시스템이라고 믿어요. 네. 네. 왜냐면 시장을 인정하니까 시장, 마켓.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승자의 시스템을 만든 것은 진보와 혁신을 거듭한 위대한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기업 없으면 하지 마세요. 네. 네. 세 번째는 그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지만 늘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늘 존재해요. 그러니까 불황에서도 떠나지 말아라. 네네. 다만 바뀌니까 자기가 찾든지 본인이 찾든지 아니면 못 찾으면 좋은 펀드를 함께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있어요, 대체제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도 저희 어렸을 때는 금리가 15%였어요. 제가 1990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주식 굳이 하는 게 할 필요 없었죠. 네. 매년 15% 금리 벌었는데 근데 지금 금리 1 내지 2%.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식과 펀드를 떠나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자제분들. 네. 자제분들은 주식과 펀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 해야 되고 대학 자금 5년 프로젝트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프로젝트로 주식과 펀드 단 좋은 주식과 좋은 펀드 해야 돼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쉬고 있으면 아이고. 수면제 수면제. 나왔습니다. 이게 그 뭐죠? 드디어. 보약이 수면제 되는데 너무 좋아요. 보약이 되는데 나쁜 주식과 나쁜 펀드를 먹고 수면제 먹고 있으면 큰일 나요. 독약이 돼요. 네. 독약이다. 독약. 네. 그래서 근데 좋은 펀드와 좋은 주식이 뭐지? 상식으로 생각. 요거 아니에요. 비법. 비법 안 가르쳐줘요. 네. 가르쳐줘도 그건 보약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상식으로 생각해보고 상식 네. 다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해보고 정 그게 안 맞으면 좋은 펀드를 찾아서 넣으면 전 분명히 엊그제도 지금 현재 한국에 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연금 네. 퇴직연금, 네네. 퇴직연금. 네. 연금이 있는데 그 뭐죠? 그 확정급여 예금과 채권으로 운용이 돼요. 네. 매년 뭐 1%. 뭐 수익률 나는데 주식형 연금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은 과하게 올랐지만은 네. 그것보다 한 5배, 6배, 7배 높은 수익이 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예금과 채권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깨어있는 정신으로 좋은 기업이 주주가 되라. 그리고 좋은 펀드의 소유주가 되라. 소유주. 그런 속에서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네. 해야 돼요. 우리 커피 칸타타님께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식 아니면 좋은 펀드를 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대본에 저희 있는 질문으로 마저 네네. 이어가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그 애플 얘기를 조금 하시면서 책에도 나오는데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그 모바일 세상, 그 플랫폼 세상을 중요시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책을 보면 4명의 스승? 네. 나디오, 지도, 그레이 회장님, 그리고 스티브 잡스 얘기 나오고, 네. 이제 3개의 그 그거. 측정 도구, 측정 시가총액과 도구. 네. KPI 그리고 MDN, 네. 모바일 디지털 디지털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예, 사실 아마도 이 3번째 측정 도구,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없으면 세상을 해석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사실 2008년 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 지금 13년 됐나요? 13년 이전의 세상, 2008년 이전의 세상과 2008년 이후의 세상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왜냐하면 그 전의 세상은 모든 가치는 3가지 생산 요소만 있으면 됐었어요. 네. 바로 사람, 노동이죠. 네. 땅, 토지죠. 토지.
또 하나는 세 번째 자본. 이걸 전통적으로 3대 생산 요소로 정의해요. 네. 3대 생산 요소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가치는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획득하는 과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측정하는 게 회계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8년 이후에 그 세계 생산 요소가 굉장히 없어도 엄청난 가치를 만드는 현상이 지금 목격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유튜브 무슨 기계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도 기존 방송국보다 더 높은 밸류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대가지 뭘까? 저 현상이 뭘까? 사람도 별로 안 되고 장치, 자본들만 쓰고 땅들만 쓰고 돈들만 쓰는데 그 기저에는 바로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MDN이라고 책에는 네, 써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네 번째 생산 요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네 번째 생산 요소를 넣지 않고서는 세상이 해석되지 않는 네. 거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국가적으로 기업, 개인도 회계학도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기존 회계학은 무의미한. 네. 그래서 재무제표.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이런 기본 전제 속에서 작성되는 거죠. 네. 경제적 사건으로서 회사가 소유하고 측정 가능한 것. 네네. 이 조건 속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소유 못 하잖아요. 네. 이걸 아마존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망을? 안 가지고 있어요. 네네. 애플? 우리 유튜브? 안 가지고 있잖아요. 활용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를 만들죠. 근데 기존 전통적 재무제표는 그 포착을 못 하거든요. 못한 게 안 하게 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008년 이후 역사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모바일 이 세상을 네네. 빨리 생산 요소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의 몫이다.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3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러한 생산 요소의 등장이 저는 수백 년, 수천 년 갈 것이다. 작동 원리가 바뀌었다, 네네. 완전히. 네. 예, 그런 속에서 잘 적응하면 시가총액 천조가 나오고. 보세요. 2008년 이전 어떤 기업도 시가총액 천조짜리가 없었어요. 네. 어떤 기업도. 그리고 미국 다우가 시장이 개설이 한 150년 역사, 200년 역사 됐나요? 그 역사 속에 천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하나도 없다가 드디어 2008년 이후에 4개, 5개 기업이 천조를 달성했잖아요. 네. 시장 투자가들이 그 무가차지 않아요. 아마도 이것의 존재 네.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해석하면 드디어 PER이 높아도 그래 맞아, 저런 게 왜 PER이 낮아야 되지? 전통적인 산업,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과 토지만 사용하는 회사들은 PER을 높이 받을 근거가 약해요. 근데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바로 네 번째 생산 네네. 요소를 빨리 이해하고 해석하고 활용해라. 그러면 새로운 모습이 보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문적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죠. 결국에는 좋은 기업 찾는 데 있어서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이 확장 가능성도 네. 크고, 확장 가능성 크게 되면 PR이 높죠. 미래 네. PR이.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현재 진행 방정식이 네네. 아마도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아마도 자율주행차도 아마도 이 망을 네네네. 쓰겠죠. 네. 이 망이 없으면 그것은 쓸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모든 IoT 마찬가지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미래에 대한 사회 예측도 몇 개 담겨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산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자율주행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것도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 자동차 산업의 변화 예상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연간 전 세계적으로 3,500조 원 시장이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 시장이 한 500조에서 600조 시장이에요. 우리가 늘 매일 얘기하는 반도체 시장이 700조 원 시장이에요. 700조 원 시장에서 비메모리 시장이 500조, 메모리 시장이 200조에 불과해요.
200조 원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존재해요. 네. 3,500조 원 시장 얼마나 큽니까? 네. 저는 자동차 산업이 매년 3,500조 원 시장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어떤 기업도 유혹을 받아요. 애플이 안 뛰어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고. 근데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라고 보기에는 완전히 혁명적 변화, 프레임이 바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걸 스마트, 이게 뭐예요? 뭐, 스마트폰, 모바일, 스마트카? 스마트 모빌리티.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란 정의가 더 올바른 정의다. 자동차가 아니고 네. 정의 자체도 달리 봐야 된다. 그 속에서 이제 미시적으로 본다면 기계공학적 영역에서 전자공학적 영역으로 바뀔 거고, 네. 그렇죠? 네. 이 자동차 산업이. 네. 그리고 하드웨어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바뀌고, 네네. 브랜드 지향적에서 생태계 지향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파워게임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네. 해요. 이제 그 속에서 이 스마트폰이 OS가 있죠. 네. 안드로이드 OS 또는 애플 OS. 네. 자동차도 그 OS를 뻗뜨리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커맨더 사령관이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질서 속에 많은 메이커들은 이합집산을 하는 구도 속에서 이 투자가들은 이 자동차 소유자들은 어떤 생태계 OS를 사갈 것이가 네네. 라는 속에서 자동차를 관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그 OS를 갖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가 될지 애플이 될지 뭐 바이두가 될지 또 몇 개 복합적으로 되겠죠. 현재 이 스마트폰은 2개의 OS가 존재하는데요. 네네. 자동차는 더 많은 OS가 존재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500개 내지 600조 시장인데 자동차는 뭐 3,500조 시장인데 그렇죠.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누가 커맨드가 될까 신자의 여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데이터를 네네네. 인공지능할 수 있고 네. 그런 속에서 저는 시장을 봐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500조, 600조, 뭐 700조 되는 이유도 어떤 사람은 저는 테슬라를 그 하드웨어, 전기차로 보면 저는 안 사요. 그럼 100조도 비싸요. 네네. 라디오는.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자동차의 그 몇 개 되지 않은 그 OS 커맨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네. 자율주행이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뭐 1,000조, 2,000조 갈 수도 있죠. 왜? 시장 자체 너무 크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관전 포인트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 옛날 자동차 살 때 볼보 엔진이 뭐 튼튼한 거 샀잖아요. 볼보 네. 브랜드 받고 그렇죠. 앞으로는 그 어떤 OS 쓰고 있어? 라는 관점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 자동차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근데 책에 보면 배터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좀 돼 있습니다. 그거 캐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배터리 산업을 바라보시는 관점도 살짝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그런가요? 너무 비법을 너무 많이 얘기하라고 제가 요구를 드리나요? 글쎄 뭐 배터리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앞으로 그 2차 전지 배터리 네. 이거 진짜 친환경이냐 라는 점에서 저는 회의적이고요.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동차 안에서만 이산화탄소를 없앨 뿐이지 배터리가 생산되는 과정 네네. 그리고 자동차에서 다 쓴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는 여전히 탄소 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 지향적 관점에서 배터리는 그 배터리 이 차에 있을 때만 그 친환경적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람이 좋다니까 엄청 클 거예요. 엄청 네네네. 크는데 항상 세상에 수요가 있으면 경쟁이 심합니다. 네. 다 해요. 네. 경쟁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생산량이 뭐, 얼마, 1테라 정도 되나요? 기가바이트? 어쨌든, 모르겠는데, 1000기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정도. 네네네. 그게 한 번도 30배, 40배로 확충이 될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있다니까. 네. 너도나도. 그 의미는 뭐냐면, 엄청난 공급량이 존재하는 소리고, 엄청난 공급이 존재하는 가격은 못 올라가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면 진짜 생산 캐파가 늘게 되면 공급량이 늘게 되고 공급량이 늘게 되면 위에 있는 상단 그 배터리 가격을 사가는 친구들이 벌써 가격을 안 올리잖아요. 네네. 생산이 늘는데 테슬라도 그분이 킬로와트당 지금 현재 뭐 1,000불? 네네. 에서 뭐 700불로 뭐 떨어뜨리겠다는데 떨어뜨리겠다는데 어쨌든 가격은 못 올 것이다.
배터리 가격. 네네. 가격이 올라야지 이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재료, 현재는 그 4가지 원재료가 있나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네. 어쨌든 그 수요는 엄청 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늘게 되면 원가는 오르고 마켓프라이스, 생산가는 못 올라가면 공헌이익, 그러니까 공헌이익을 하죠. 판매 단가에서 변동비를 뺀 이익. 네네. 공헌이익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속에서 이제 배터리보다는 오히려 그 경쟁을 먹고 사는 소재 네네. 쪽에 오히려 저는 주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아니, 속담이 아니고 우리 매니저한테 시원하게 피 흘려서 싸우는 전사가 되지 말고 그 전사한테 무기를 만들어주는 네. 대장간에서 미소 짓고 있는 대장장이가 되라. 네네네. 대장장이. 네. 아마도 배터리 산업을 보면 저는 미소 짓는 얇은 미소를 짓는 네. 대장장이 네. 산업의 주인이 되고 싶고 이제 그런 기업을 저희 회사는 이제 찾고 있죠. 네, 투자하고 있죠. 지금 독자분들께서 좋은 정보 캐치했다 하고 지금 좋아하실 질문 것 잘했죠. 같아요. 네, 역시 이사님 날카로운 질문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저 이제 막바지 질문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 네. 대한 강 회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멋진 사건이었어요. 네. 제가 제가 제 역사 속에 가장 저를 흥분시켰던 역사적 사건은 개인적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1992년 한국의 그 자본시장 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라면 뭐냐면 그때는 외국인 주식을 못 샀을 때였어요. 네. 1992년 1월 1일 이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못 살 때였는데 92년에 처음으로 외국인한테 시장을 개방했던 그게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작년에 드디어 2020년 그 동학개미 운동이 저한테는 그 사건을 두 번째로 내려앉게 하고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늘 어디든지. 아마도 50년, 100년 후에 2020년에 우리 투자가들이 이렇게 멋진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역사적 얘기를 하고 주식과 펀드는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징서다. 네네. 그리고 빨리 우리가 멋지게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과거 30년 동안은 필패였잖아요. 네. 늘 사면 손해봐요. 네. 왜? 좋은 건 안 사고 좋은 것 네. 안 사고 인기 있는 종목만 네. 찾아요. 뭐 누구 요거 있잖아요. 좋은 거 안 차고 인기 있는 거. 두 번째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만 사요. 네. 네. 이것에 대한 학습 때문에 손해봤는데 네. 주식과 펀드는 늘 상처만 주는 상품이야. 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없앤 시장이 맞아요. 작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단추라면 단추가 옷을 입을 때 한 개로 끝나지 않잖아요. 네. 두 개, 세 개. 보통 단추 몇 개예요, 이게? 갑자기. 여러 개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추, 네. 세 번째 단추를 잘 끼야지 네. 온전하게 옷을 입잖아요. 네. 그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잘 끼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공부. 그리고 공부가 안 되면 좋은 펀드. 네. 정말이에요. 모든 국민이 주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을 희구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를 통해서 정말 나랑 맞아. 네. 라고 하면 하시고 네.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거 할래. 그리고 오히려 그 좋은 펀드를 찾을래. 라고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꿰차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사건을 정의하고 두 번째 단추를 꿰차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분이 담고 있는 연금, 퇴직연금, 네. 이 아마도 한국에 260조 원이 있어요. 네. 직장인 다 있죠, 퇴직연금이. 네네. 그리고 개인연금도 자기가 스스로 들 수 있는 연금이 아마도 120조. 지금 현재 한국에 쌓이는 연금이 한 370조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10조 정도만이 주식으로 운용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예금과 채권, 네, 확정금리 상품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빚을 얻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연금 회사 가셔가지고 연금 보셔가지고 연금 받는데 예금과 채권으로 돼 있으면 그걸 회사한테 요구해서 우리 주식형 좋은 펀드로 사도록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이렇게 잘
꿰찼으면 하는 바람이죠. 어쨌든 멋진 네.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꼭 주식 쪽으로는 뭐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희 젊은 친구들한테 이 도전에 직면한 이 여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제 전부 다 부자 되는 게 네. 행복한 거죠. 하지만 저는 세 가지. 건강하고 꿈이 있고, 그렇죠? 유익한 사람이 되라. 보세요. 혹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없어요. 자, 네. 건강하지 않고, 꿈만 있고, 그리고 유익하다면 어떻겠어요? 불행하죠. 불행하고, 건강, 예. 모든 사람이 걱정이잖아요. 부모님 네. 걱정이고. 자, 근데 꿈이 없고, 건강하고 유익만 하다면. 진보가 그것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유익하지 않고 꿈 있고 건강하다면 깡패 두목이죠. 그 나쁜 사람이죠. 깡패 두목이죠. 그래서 사실 건강 중요해요. 네. 오래 가잖아요. 건강 해야 되고 네. 또 유익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돈이 뭐 누구보다 많겠습니까? 별로 없는데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재밌는 것은 네. 저는 늘 세상의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돼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 고객분들한테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그래서 네네. 내년에 보면 어떤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될까라는 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다면 저는 네네. 머리가 더 휘어지나요? 거머쥐나요? 더 헤어지면 더 어쨌든 멋있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꿈은 결코 놓치지 않을 엄청난 자산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꿈을 가지란 말씀이셨습니다. 또 채팅창을 네. 보니까요. 하시는 말씀마다 명언이십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관점입니다. 미소 짓는 대장장의 입장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회장님 인사이트가 대단하세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또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작가님, 이사님, 저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어느덧 한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방천 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시간이 짧네요. 그죠? 어쨌든 네. 짧아도 제 책 해서 애기들한테 꼭 전해줘. 애기들, 네네. 자제분들한테 읽게 하고 읽게 하지 말고 의심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게 되면 이건 투자에 관련된 책이 아니고 세상에서 얼마나 관점이 중요한지를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정말로 신심을 네. 담아서 이제 우리 나연이 네. 저를 옆에서 봤을 거예요. 사실 할아버지잖아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책을 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라이언이 어떻게 느낌이 어땠어요?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인터뷰를 네. 하시게 됐어요. 워낙 열정적이셔서 네. 뭐 할아버지라는 느낌 전혀 없고요. 저보다 더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배우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읽으시고 느끼시고 또 의심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또 저희 회사가 발전하고 또 다른 관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다면 읽어보고 많은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 해주신 우리 이사님의 소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소감, 함께 해주신 소감. 보신 것처럼 회사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란 타이틀보다는 저는 그냥 첸이라는 이 호칭이 더 편한데 얼마든지 저희 회사로 질문을 주시거나 또 저희 회사 유튜브에다가 많은 반응을 남겨주시면 가능하면 또 회사에서도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자주 좋은 자리에서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알차고 알찼습니다. 지인들께 같이 보자고 하기 잘했어요. 그리고 꿈을 가진 청년이 될게요. 라고 하셨고요. 투자를 넘어서 삶의 관점을 넓어지게 하는 책입니다. 라고 또 이런 시청 소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방천 회장님 또 김치영 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K클래스의 강방천 회장님과의 랜선 만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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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